제 이름은 유인정, 나이는 70을 갓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아들 하나 잘 키워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다고들 하지만 어미의 마음이란 자식이 제 나이만큼 늙어도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가 봅니다. 제 인생을 전부 바친 아들, 김치석. 그 아이는 제게 세상의 전부이자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입니다. 남편은 치석이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무렵 불의의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한순간에 가장을 잃고 어린 아들과 단둘이 남겨졌을 때의 막막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남편이 남긴 약간의 보상금과 전세 보증금이 전부였죠.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사치였습니다. 저는 당장 아들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벌어야 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음식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운 손맛 하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소리를 곧잘 들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보상금을 탈탈 털어 동네 골목 어귀에 작은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인정식당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뜨끈한 국밥과 집밥 같은 백반을 팔기 시작했죠. 식당 일은 전쟁이었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반찬을 수십 가지씩 만들어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밀려드는 손님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설거지와 가게 정리를 마치면 늘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어요. 제 손은 늘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뚝배기에 데인 흉터와 칼질을 하다 베인 상처가 손등에 가득했고 굳은 살이 박여 거칠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제 손을 보며 한 번도 부끄럽거나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 치석이를 키워냈으니까요. 식당에서 나온 돈은 고스란히 치석이의 학원비가 되고 새 옷이 되고 대학 등록금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다 밤늦게 돌아올 때면 저는 남은 음식을 데우는 대신 늘 새로 밥을 짓고 따뜻한 국을 끓여 먹였습니다.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최고여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었거든요. 그렇게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치석이가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하고 첫 월급이라며 빨간 내복을 사왔을 때 저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도록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내 고생이, 내 헌신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싶어서요. 저는 아들이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평생의 분신과도 같았던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판 큰돈과 그동안 모아온 돈을 합쳐 제가 식당을 운영하던 작은 상가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월세와 은행 이자로 노후를 보내면 넉넉지는 않아도 아들에게 짐이 될 일은 없겠다 싶었죠. 제 인생의 가장 큰 과업을 모두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며 최태인이라는 아가씨를 제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만난 장소는 제가 평생 가본 적도 없는 이름도 어려운 프랑스 식당이었어요. 며느리감이 될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10년은 좋게 입을 옷값을 한 번에 걸치고 있는 듯 보였죠. 그 아이는 제게 살갑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은연중에 제 낡은 가방과 수수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기분 탓이려니 애써 넘겼지만 식사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태인이는 자신이 다녀온 유럽 여행 이야기, 최근에 구입했다는 명품 가방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아들 치석이는 중간에서 진땀을 흘리며 분위기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태인이가 워낙 꾸미는 걸 좋아해요. 저한테는 정말 잘해요, 엄마.
아들은 연신 며느리를 감싸고 돌았고 저는 그저 아들이 좋다니 좋은 게 좋은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태인이가 아들에게 핀잔을 주듯 던진 한마디가 내내 가슴에 남았습니다. 치석 씨는 너무 검소한 게 탈이야. 좋은 것도 좀 써보고 그래야 안목이 넓어지죠. 그 말에 아들은 우리 엄마가 알뜰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 태인이 당신 만나서 이제 좀 써보려고라며 농담처럼 받아쳤지만 제 귀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신혼집으로 제가 가진 상가 건물 근처의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대견하고 고마웠죠. 하지만 그들의 씀씀이는 제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다녀왔고 가전이며 가구는 모두 최고급 수입품으로만 들여놓더군요. SNS에 올라오는 그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제 아들이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것 같아 어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끔 돈 문제로 아들이 곤란한 표정을 짓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아들은 늘 아니에요, 엄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다급하고 절박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 우리 길에 나앉게 생겼어.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전세금을 2배나 올려달라고 하네. 당장 돈을 못 구하면 다음 달에 집을 비우라고 소송까지 하겠다고 난리야. 엄마, 나 정말 어떡해? 수화기 너머에서는 며느리가 훌쩍이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살아?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공포가 제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어떤 의심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제게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있는데 이 어미가 2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내 아들이 집이 없어 길바닥을 헤맨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을 달랬습니다. 치서가, 울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 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너희는 절대 길에 나앉는 일 없을 거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재산 목록이 적힌 서류함을 꺼내 들었죠.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 보루, 그 상가 건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팔면 서울 시내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돈이 나올 터였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내외의 집을 사주고 다시는 돈 때문에 서러움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곧장 부동산에 찾아가 상가 건물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제 노후 자산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지만 아들의 눈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새로 계약한 아파트 등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살기 좋기로 소문난 동네에 30평이 훌쩍 넘는 새 아파트였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세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 며느리 태인이도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효도하며 살게요.
저는 눈물을 흘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아들의 행복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눈물이 진심이라고, 그들의 감사가 진짜라고 제 아들처럼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아들 내외는 한동안 제게 정말 잘했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외식을 시켜주었고, 며느리 태인이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발 뻗고 편히 자유라며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나 불안감이 모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죠. 그래, 역시 내 아들과 며느리는 착한 아이들이었어. 내가 오해했던 거야. 저는 그들의 효도를 받으며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제 마지막 재산을 바친 일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행복에 활용점정을 찍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치석에게서 걸려온 전화 너머로 평소와는 다른 흥분과 기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된다. 태인이가 임신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주라니, 내가 할머니가 된다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게 손주라는 두 글자는 제 남은 인생을 전부 걸어도 좋을 만큼 거대하고 찬란한 의미였습니다. 저는 기쁨에 겨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태인이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어. 물만 마셔도 다 토하고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런데 신기하게 뭔지 알아? 다른 건 다 비려서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자꾸 엄마가 예전에 무심하게 툭 묻혀줬던 그 겉절이 김치 맛이 생각난다고 하네. 엄마 김치만 있으면 밥 두 그릇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노래를 불러. 엄마, 나 좀 살려줘. 태인이랑 뱃속 아기 둘 다 잘못될까봐 무서워 죽겠어.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손주를 뵌 아이가 굶고 있다니. 그것만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잠시 후 아들은 며느리 태인이를 바꿔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에 앙칼지고 새침한 톤이 아니라 기운 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태인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몸이 이래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런데 정말 염치 없지만 어머님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다른 건 정말 아무 냄새도 못 맡겠는데 이상하게 어머님이 담가주신 시원하고 아삭한 김치만 있으면 입맛이 돌아올 것 같아요. 어머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애처로운 목소리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주었던 철없는 행동이나 무례함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오직 내 며느리, 내 손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망설일 것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가,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 이 할미가 우리 강아지 먹고 싶은 거 산더미처럼 만들어줄게. 넌 그냥 맘 편히 누워서 기다리기만 하거라.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흥분과 사명감에 휩싸여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 진심이, 내 정성이 드디어 통했구나. 며느리가 드디어 나를 진정한 어미로 생각하고 의지하기 시작했어. 뱃속의 아기가, 내 손주가 벌써부터 할미의 손맛을 알아보는구나.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당장이라도 배추를 사러 시장에 달려가고 싶었죠.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중요한 임무가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 내외가 꾸며낸 정교하고 잔인한 사기극의 서막이었다는 것을요. 그 시각 아들네 집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때? 내 연기 완벽했지? 당신 엄마 완전히 넘어온 것 같던데. 며느리 태인이가 의기양양하게 말하자 아들 치석이가 불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엄마한테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냐. 임신이라니. 태인이는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당신 친구 사업에 아파트 담보로 받은 돈 전부 날려먹은 게 누군데? 당장 이번 주까지 추가 투자금 못 넣으면 우리 길바닥에 나앉는 건 물론이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게 생겼어. 정신 차려. 당신 엄마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만 있으면 돼. 우리가 살 길은 그것뿐이라고. 그러려면 일단 저 늙은이를 완벽하게 구워 삶아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손주 보고 싶어서 안달난 노인네한테 입덧 핑계 대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임신은커녕 제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몰래 무리한 대출을 받아 아들의 친구가 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린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 이제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제가 가진 남은 재산 혹은 제 인감을 이용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제 마음을 완벽하게 얻고 의심 없이 인감을 내어주게 만들기 위해 입덕과 손주라는 제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거짓 시나리오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커먼 속내를 까맣게 모른 채 오직 며느리와 손주를 먹일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최고의 김치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김치가 아니었어요. 제 손주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맛보게 될지도 모를 할머니의 음식이었습니다. 허투루 만들 수가 없었죠. 저는 평생의 노하우와 정성을 모두 쏟아붓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지막 사랑을 증명해 보일 기회라고 생각하며 저는 그렇게 기꺼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내 손주가 먹을 첫 김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저는 고된 줄 몰랐습니다. 피곤함도 잊은 채 저는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몸단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제 대를 이을 새 생명에게 바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최고의 재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인맥과 정보를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배추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아무 배추나 쓸 수는 없었죠. 저는 수소문 끝에 강원도 고랭지에서 친환경 농법으로만 배추를 키우는 한 농장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곳 배추는 일반 배추보다 값은 2배나 비쌌지만 그만큼 아삭하고 단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어요. 저는 농장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꼭 이 집 배추로 담근 김치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가장 실하고 좋은 놈으로 골라서 보내주십시오라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농장 주인은 흔쾌히 가장 좋은 배추로만 20포기를 골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죠. 고춧가루는 김치의 심장입니다. 저는 제가 20년 넘게 식당을 하며 거래했던 읍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믿을 만한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죠. 저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올해 나온 해고추 중에 가장 빛깔이 곱고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단맛이 도는 최상급 태양초가 있겠지요? 제게 좀 파시지요. 그러자 주인은 창고 안쪽에서 비단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왔습니다. 이건 다른 곳에는 내놓지도 않고 아주 귀한 손님들께만 파는 특품입니다. 인정식당 사모님 아니면 제가 이걸 내놓지도 않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눈이 부실 정도로 붉고 고운 입자의 고춧가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향긋하고 달큰한 향이 코를 찔렀어요. 저는 값도 묻지 않고 그것을 전부 사왔습니다. 젓갈이며 소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화도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해 가장 좋은 새우젓을 공수하고 천일염은 3년 동안 간수를 빼쓴 맛이 전혀 없는 최상품으로만 준비했습니다. 마늘, 생강, 양파 같은 자잘한 양념거리 하나까지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가장 신선하고 좋은 것들로만 골라 장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입덧하는 며느리가 기력을 차리려면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정육점 중에 가장 고기질이 좋기로 소문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사장님,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암돼지 삼겹살하고 목살 부위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기름기가 너무 많지도 퍽퍽하지도 않은 것으로요. 우리 며느리가 곧 아기를 낳을 텐데 잘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사장님은 축하한다며 가장 좋은 부위만 골라 예쁘게 포장해 주었죠. 김장하는 날 갓 담근 겉절이에 이 수육을 싸서 먹일 생각을 하니 절로 침이 고이고 행복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김장을 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배추를 절이고 찹쌀풀을 쓰고 각종 양념을 다듬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혼자서 20포기가 넘는 배추를 다듬고 절이는 일은 칠순 노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제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김칫솔을 버무리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지금 너희 주려고 김치 담그고 있다. 그러자 아들은 수화기 너머에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와, 진짜? 엄마, 태인이가 엄마 전화만 기다렸어요. 지금도 옆에서 김치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다고 난리야.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잘할게. 저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가는 아들의 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우리 강아지 조금만 기다리거라. 할미가 금방 만들어줄게라며 행복에 겨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전부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정성껏 소를 버무려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고 한쪽에서는 푹 고아낸 수육을 건져 먹기 좋게 썰었습니다. 갓 담근 겉절이와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을 보자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부엌은 난장판이 되었고 제 몸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이 우리 가족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정성껏 포장한 김치와 수육을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 고되기보다는 오히려 설레고 기뻤어요. 제 음식을 먹고 기뻐할 며느리와 아들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며느리 태인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못 먹는다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얼굴은 혈색이 돌았고 집안에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제가 들고 온 보따리들을 보고는 어머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어색함과 당혹감이 더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아가, 몸은 좀 괜찮으냐? 힘들 텐데 누워있지 않고. 제가 걱정하며 묻자 며느리는 멋쩍게 웃으며 오늘은 컨디션이 좀 괜찮네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을 접시에 담고 먹음직스러운 겉절이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 며느리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잘 먹을 수 있을 게다. 어서 한 점 먹어보거라. 하지만 며느리는 식탁에 앉을 생각도 않고 어머님, 저 지금은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나중에 먹을게요라며 거실 소파에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때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치석이가 그 광경을 보고는 제 눈치를 살피며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와, 이게 다 뭐예요? 진짜 맛있겠다. 아들은 과장되게 감탄하며 수육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은 최고야. 저는 아들에게 너만 먹지 말고 자네 아내 좀 챙겨주거라. 입덧 때문에 고생인데 고기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가서 수육을 권했지만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 차가운 기류에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 아들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온 김에 시간 되시면 그 인감증명서 한 통만 떼어주시면 안 될까요? 태인이 앞으로 아기 보험을 하나 들어주려고 하는데 꼭 엄마 인감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는 손주 보험을 든다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오냐, 그러마. 지금이라도 당장 동사무소에 다녀올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들의 말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지금 어머니 피곤하시게 무슨 소리야. 그건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며느리는 저를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그 눈빛은 분명 아들을 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상한 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차마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겉절이와 수육을 냉장고에 넣어주고 김치통을 베란다에 정리해준 뒤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입덧이 심하니 예민해서 그렇겠지라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파트 현관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소파에 제 손수건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났어요. 어차피 엘리베이터도 아직 안 왔는데 얼른 다시 올라가서 가져와야겠다. 저는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한 며느리가 부엌에 서서 음식물 쓰레기통의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1시간 전에 정성껏 삶아왔던 그 수육 덩어리를 한 점도 먹지 않은 그 수육 덩어리를 통째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쳐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제가 겉절이 맛이라도 보라며 따로 작은 통에 담아주었던 그 김치까지 함께 버리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친 며느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경악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에서는 힘이 풀려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음식물 쓰레기통 안으로 처박히는 제 수육과 김치의 모습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반복해서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잠깐 냉장고 문을 열어놨더니 고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네, 상한 것 같아서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김치도 그렇고요. 1시간 전에 가져온 음식이 어떻게 상할 수가 있는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음식물 쓰레기통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제 행복했던 세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태인이의 변명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고기가 상한 것 같아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제 눈은 오직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처박힌 비참한 몰골의 수육과 김치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 사랑과 정성이, 제 희망과 기쁨이 시커먼 오물과 뒤엉켜 있었습니다. 입덧한다던 며느리, 제 김치만 먹고 싶다던 그 애처로운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며느리는 제 팔을 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닿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거든요. 거실에 서 있던 아들 치석이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기만 했습니다. 엄마, 태인이가 정말 실수로. 아들 역시 며느리의 거짓말에 동조하며 저를 기만하려 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제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이 지금 한패가 되어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간 며칠 전 아들이 제게 했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태인이 앞으로 아기 보험을 하나 들어주려고 하는데 엄마 인감이 필요해서요. 그리고 오늘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던 아들과 그것을 다급하게 막아서던 며느리의 모습, 버려진 수육과 김치, 이 모든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이상한 낌새가 제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려 울고불고 할 때가 아니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상해서 버렸다니 어쩔 수 없지. 내가 괜한 오해를 했구나. 제 뜻밖의 반응에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내가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지 머리가 띵하구나. 물 한 잔만 갖다 주겠니? 제가 머리를 감싸주며 아픈 척하자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얼른 물 가져올게요. 라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도 아들을 따라 부엌으로 향했죠. 저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아까 화장실을 다녀오다 얼핏 보았던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서류들이 제 목표였습니다. 손수건을 찾으러 왔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의 책상은 온갖 서류와 우편물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뒤지는 척하며 눈을 크게 뜨고 그 내용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심장을 먹게 할 만한 단어들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저축은행의 로고가 찍힌 대출 상담 확인서였습니다. 대출 신청자는 아들 김치석, 그리고 담보물은 바로 제가 사준 이 아파트의 주소였습니다. 그 옆에는 더 끔찍한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주식 투자 손실 내역서. 빼곡하게 적힌 마이너스 숫자들은 제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아직 뜯지도 않은 우편물 하나가 서류 더미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바로 제 이름 유인정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사 사무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담보 제공 동의서 관련 내용 증명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즉 제가 소유권을 증여한 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증여자인 저의 최종 동의가 필요하며 기일까지 회신이 없을 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그런 류의 복잡하고 무서운 말들이 적혀 있었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입덧도 손주보험도 김치 타령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인감과 동의서를 받아내기 위한 제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 자신들의 빚을 메우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제가 사준 집을 담보로 제 허락도 없이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했고 그마저도 전부 날려먹은 것이었습니다. 저를 속여 집을 얻고 이제는 저를 속여 그 집마저 팔아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전부 챙겨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대답 대신 들고 있던 서류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3개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테이블 위 유리컵이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아니,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물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어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자를 심판하는 판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임신했다는 며느리가 무슨 수억 원짜리 주식 투자를 하며 나는 알지도 못하는 담보 제공 동의서가 왜 내 이름으로 와 있는지 어디 한번 설명 좀 해보거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상했다는 수육보다 지금 너희들의 인생이 더 지독하게 썩어 문드러진 것 같구나. 더는 숨길 곳이 없다고 판단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 위로 절망과 공포가 시커멓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완벽했던 거짓말이 제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은 그들의 변명을 허락하지 않는 확고한 증거였습니다. 아들 치석이와 며느리 태인이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과 그들의 파탄난 양심이 바닥에 뒹구는 듯했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며느리 태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갑자기 제 앞으로 기어오다시피 다가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뒤를 이어 제 아들,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치석이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짐승처럼 흐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저는 그들의 눈물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눈물 한 방울에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들의 자백을 기다렸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 자백부터 하거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숨기지 말고. 제 냉정한 목소리에 아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게 아파트를 증여받고 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씀씀이가 해펐던 며느리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의 월급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고 더 큰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의 친구가 대박이라며 사업 투자를 권유했고 그들은 제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과 사채에서 몰래 거액의 돈을 빌려 그 사업에 전부 쏟아부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시작부터 사기였고 그들은 투자금 전액을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도 사실은 불어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덕과 임신. 그것은 마지막 남은 제 재산을 노리고 아파트 매각에 필요한 제 인감을 얻어내기 위해 꾸민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모든 것을 자백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태인이가 하자고 했어. 하지만 나도 한몫 잡아서 이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 엄마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 내가 미쳤었나 봐.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치는 왜 시킨 것이냐? 내 손주가 먹고 싶다는 그 말은 대체 무엇이었느냐? 제 질문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저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인감도장이 필요했어요. 그냥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주실 것 같아서. 어머님이 손주라면 껌뻑 죽으시는 걸 아니까. 저희가 그런 천벌 받을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마음을 완전히 풀어드리고 기분 좋게 만들어드린 다음에 부탁하려고.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 기쁨, 제 희망, 제 설렘, 제 정성, 그 모든 것이 고작 그들의 사기극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가 손주를 생각하며 밤새워 김치를 담그고 수육을 삶을 때 그들은 제 뒤에서 저를 비웃으며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며 손뼉을 쳤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 거대한 허무와 인간에 대한 환멸에 휩싸였습니다. 내 평생의 헌신이, 내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결국 이런 괴물을 키워낸 것일까?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까지 밀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움직임에 아들과 며느리는 기겁하며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아들에게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더러우니 내 놈들 손 치워라. 그 말에 아들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가방을 챙겨 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절규하며 따라왔습니다. 엄마, 어디가? 제발 가지 마, 엄마. 우리 버리지 마.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지만 단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은,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것. 저는 현관문을 열고
그들의 울음소리와 절규를 등 뒤로 한 채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1층으로 내려가는 내내,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타는 내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너무나 큰 충격에 완전히 타버려 제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낯설고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분명 매일같이 오가던 익숙한 길인데도 모든 것이 생경했어요. 제 머릿속은 텅 빈 채 하얗게 비어 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 그들의 거짓 눈물과 자기 변명이 소음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저를 반기는 것은 깊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늘 혼자였던 집이지만 오늘따라 그 적막이 유난히도 시리고 아프게 다가왔어요.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가방을 던져두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잊지도 않은 손주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며칠간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에 겨워 웃던 제 얼굴, 희망에 부풀어 잠 못 이루던 밤들.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현실감으로 다가오며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멍하니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식당 일을 하며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마디가 굵어진 투박한 손.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설거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재료를 다듬었던가. 저는 이 손으로 번 돈으로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위해 제 평생을 바친 집까지 내어주었죠.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제 믿음과 사랑을 배신하고 제 심장에 지워지지 않을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제야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는 눈물이었지만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저는 안방으로 기어가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을 붙들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고 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 배신감과 허무함이 뒤섞여 제 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동이틀 무렵 제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이 제 안의 슬픔과 연약함을 모두 씻어내버린 것 같았어요. 슬픔이 있던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연민이나 동정이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차가운 분노였죠. 저는 영정사진 속 남편을 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더는 울지 않을 거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을 훔치려 한 사기꾼이고 저는 그들의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처받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피와 땀, 제 인생이 담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제 자존심과 제 남은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알아낸 번호를 눌렀죠. 그는 재산 관련 소송, 특히 사기 사건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냉혹하고 실력 있기로 소문난 변호사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영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변호사님, 지금 당장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는지 군말 없이 약속 시간을 잡아주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 서류들을 챙겨 들고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저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박영진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짧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제 마지막 뜻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단순한 합의나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법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키고 제가 주었던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고 싶습니다. 제 아파트, 그리고 제 헌신을 기만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전부 다요. 저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제 눈에 서린 도끼를 읽었는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은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를 향한 차가운 결의와 제 인생을 되찾겠다는 뜨거운 의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제 칼자루는 제가 쥐게 될 것이었습니다. 법원에 가처분 결정, 그것은 조용했던 수면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였습니다. 제 선전포고는 정확히 이틀 뒤 제 전화기를 통해 그 파급력을 알려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화기가 자비 없이 울어대기 시작했어요. 액정에 떠오른 이름,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그 어느 때보다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기 때문이죠. 제 침묵은 그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 터였습니다. 예상대로 부재중 전화는 10통, 20통, 30통을 넘어 쌓여갔습니다. 마치 발작과도 같은 집요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전화가 뜸해지나 싶더니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감과 질문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집에 법원에서 이상한 게 날아왔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 문장에서 저는 당황한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문자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게 사실이야? 말도 안 돼. 저는 그 문자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하나씩 읽고 또 지웠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서 그들의 존재를 지워나가는 예행 연습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그들의 공포와 절망이 제게는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만족감 같은 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너희가 내게 주었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아들의 문자가 뜸해질 무렵 이번에는 며느리 태인이의 번호가 액정에 떴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박영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작은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전화가 연결되기가 무섭게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이성을 잃은 목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 늙어서 노망이라도 드신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살고 있는 집을 묶어버려요. 이 늙은이가 진짜 우리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와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는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침묵이 그 아이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더욱 격앙되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 좀 해보세요. 대답 안 해요? 우리 보고 길바닥에 나앉아 죽으라는 거예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당신이 뭔데 우리 재산을 마음대로 묶어놔요? 이거 엄연한 재산권 침해야. 우리도 변호사 샀다고요. 당신 같은 노인네 하나 상대 못할 줄 알아요? 신문사에 다 뿌리고 방송국에 제보해서 당신이 얼마나 악독한 시어머니인지 온 세상에 알려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는 그때까지의 침묵을 깨고 조용히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 집이다. 제 짧은 한마디에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그 아이가 느꼈을 당혹감과 모욕감을 상상했습니다. 곧이어 며느리는 두고 봐요.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변호사 사서 끝까지 갈 테니 어디 한번 해보자고.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누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방금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를 제 손에 직접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저녁 식사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쾅, 쾅, 쾅. 굳게 닫힌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켜자 그곳에는 잔뜩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을 한 아들 치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문을 두드리다 지쳤는지 이제는 문에 몸을 기댄 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치석이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좀 열어줘, 제발. 얼굴 보고 얘기해, 엄마. 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제 침묵은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될 터였습니다.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식당 일 끝나고 온 엄마 등 긁어주던 거 기억나? 엄마는 그때마다 시원하다고 우리 아들 덕분에 산다고 했잖아. 내가 열병으로 끙끙 앓을 때 엄마는 가게 문도 닫고 내 옆에서 밤새도록 물수건 갈아주면서 울었잖아. 기억 안 나?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은 과거의 추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며 제 모성애를 자극하려 했습니다. 한때 제 삶의 전부였던 그 기억들이 이제는 역겨운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왔습니다.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더 키웠죠.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애써 외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문 밖에서의 울부짖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애원이 통하지 않자 그는 점차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올 거야? 사람이 어떻게 이래? 내가 이렇게까지 비는데 얼굴 한번 안 보여줘? 좋아. 나도 이제 엄마 아들 안 해. 소송이든 뭐든 마음대로 해보라고. 당신 같은 엄마 나도 필요 없어. 아들은 현관문에 발길질을 몇 번이나 거세게 해댔습니다. 쿵, 쿵 하는 소리가 제 심장을 울리는 것 같았지만 제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기운이 빠졌는지 아들은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후회하게 될 거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라는 저주 섞인 말을 남기고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 문틈에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밤새 쓴 것인지 종이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어젯밤 그가 외쳤던 말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변명, 과거에 대한 호소, 그리고 저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자기연민으로 가득 찬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릴까 하다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것 또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곱게 접어 다른 증거 서류들과 함께 서류철에 끼워 넣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다가 인의 본색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행태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 자료였죠. 며칠 뒤 박영진 변호사의 예측대로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들 내외에게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것입니다. 민사소송과는 차원이 다른 실제 범죄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대신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제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였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제 뜻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합의는 없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판결로 말할 것이다.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 내외는 자신들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 안에 갇힌 파닥거리는 물고기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차갑고도 무자비한 심판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원의 권고에 따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 합의를 통해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도록 기회를 주는 절차였죠. 박영진 변호사는 제게 미리 언지를 주었습니다. 어머님, 아마 상대방 쪽에서는 오늘 어떻게든 어머님의 마음을 돌려 형사고소를 취하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눈물로 호소할 수도 있고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합의가 아니라 저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재판부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좁고 답답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에 커다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양옆으로 우리가 마주 앉게 되어 있었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아들 내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들의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저는 가벼운 목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으로는 연세가 지긋하고 인자한 인상의 여성 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서면을 통해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의 요구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외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의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원고 측에서 피고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원하시는 것 맞습니까? 상대 측 변호사는 네, 존경하는 위원님. 피고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며 어머니이신 원고께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라며 능숙하게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태인이가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으로 기어오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남편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제발 저희 남편만은 치석 씨만은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어머님, 태인이는 거의 실신할 것처럼 오열하며 제게 매달리려 했습니다.
박영진 변호사가 조용히 제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최태인 씨, 자리로 돌아가 앉으십시오. 조정실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된 며느리의 연기 무대로 변했습니다. 아들 치석이 역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제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라며 울먹였습니다. 조정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내외가 저렇게까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비록 엄정해야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디 넓은 마음으로 한 번 더 품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눈물과 애원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기를,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며 한 발 물러서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조정위원님과 아들 내외를 차례로 아주 천천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저는 오늘 이곳에 합의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흘리는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러 왔습니다. 저들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형사 처벌을 받아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저러는 것뿐입니다. 만약 저들이 진심으로 제게 사죄할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아니라 법을 기만하려 들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스스로 책임지고 그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자세를 보였어야 합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닙니다. 제 믿음을 이용해 제 인생을 훔치려 한 사기꾼들이며 저는 그 사기극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할 의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저들에게 돈을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사회의 정의이고 제가 되찾고 싶은 제 인생의 존엄입니다. 그러니 저는 판결로 가겠습니다. 조정은 이것으로 불성립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 단호하고 논리적인 말에 조정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고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정위원은 더 이상 중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짧은 한숨과 함께 선언했습니다. 원고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정은 불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추후 재판 기일이 양측에 통보될 것입니다. 마침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조정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박영진 변호사는 마치 잘 훈련된 장수처럼 제가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들며 상대방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증명하는 신용카드 내역, 사업투자계약서, 대출 서류,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과 조롱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이 차례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은 점점 더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증인으로 선 아들 치석이에 대한 반대 신문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아들을 증인석에 세워두고 마치 날카로운 칼로 살을 도려내듯 집요하고 정확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은 어머니에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2배로 올려달라고 해 길에 나앉게 생겼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 거짓말의 목적은 어머니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아파트를 증여받기 위함이었습니까? 네. 증인은 있지도 않은 임신을 핑계로
뱃속의 손주까지 언급하며 어머니에게 김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증인. 어머니의 모성애를, 할머니의 정을 잔인하게 이용한 것이 아닙니까? 아들은 끝내 대답하지 못하고 증인석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은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나지막이 꾸짖었습니다. 증인은 울음으로 답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십시오. 그 모습은 한때 제 전부였던 아들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몰락하는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편의 비극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휴정 시간에 박 변호사는 상대 측 변호사에게 다가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명백한 실형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당신 의뢰인들이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니 항소는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 변호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조금의 동요도 없는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차갑고도 무거운 징벌뿐이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의 법정은 유난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청석에는 이 떠들썩한 페류나 재판의 결말을 보러 온 기자들과 사람들이 꽤 들어차 있었죠. 저는 꼿꼿한 자세로 원고석에 앉아 재판장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공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고 어두운 체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중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가득 채우고 제 심장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 김치석과 최태인의 행위가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위한 사기를 넘어 부모와 자식 간의 인륜적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한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피고석을 향해 질책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을 미끼로 삼아 잊지도 않은 손주를 내세워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편취하려 한 그 계획의 악의성과 잔인함은 실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욕심을 위해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헌신과 사랑을 배신하고 짓밟았다.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이다. 판결은 길고 상세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거짓말 하나하나, 기망행위 하나하나를 법의 언어로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법정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민사재판부는 원고 유인정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김치석, 최태인과 원고 유인정 사이의 부동산 증여 계약은 사기를 원인으로 함으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피고들은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판결 즉시 원고에게 이전하고 그동안의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을 명한다. 또한 형사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김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최태인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일부 밝힌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한다. 또한 각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교육 수강 40시간을 명한다. 땅, 땅, 땅. 의사봉이 3번 올리며 길고 지독했던 재판의 끝을 알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이 제 편에 서서 제 억울함을 모두 풀어준 것입니다. 판결을 들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고 아들은 멍하니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그들을 일으켜 세워 데리고 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아들이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가기 직전에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애타게 엄마라고 불렀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봐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장 먼저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완전히 되찾은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들이 남기고 간 모든 물건을 깨끗이 치워버렸습니다. 텅 빈 집안을 걸으며 저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폐인이 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난 아들이 저를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몇 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송장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그에게 작은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최소한의 돈을 넣어두었다. 이걸로 기술을 배우든 장사를 하든 너 인생은 이제 너가 알아서 책임져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연민이자 너와 나의 마지막이다. 아들은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다가 말없이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제 삶은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평생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 수묵화를 배우고 붓끝에서 피어나는 먹이의 농담에 제 마음을 실어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얀 화선지 위에 제 마음속 풍경을 그려내는 일이 제게 큰 위안과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처럼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했던 오랜 친구들과 함께 작은 여행자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전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통영의 푸른 바다 앞에서 회를 먹고 안동의 고택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밤새도록 수다를 떨고 순천만 갈대밭을 거닐며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인정아, 자네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 예전에는 늘 그늘이 져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 어느 눈부신 봄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길가에 피어있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비로소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는 것을요. 자식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길가에 잠시 멈춰서서 깊고 맑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옆에서 제잘거리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부드러운 봄바람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이 눈부신 봄날을 만끽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유인정이니까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친구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설악에서 내려온 이후 제 삶은 거짓말처럼 평온한 궤도에 올랐습니다. 마치 오랜 폭풍우가 지나간 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 같았다고나 할까요? 법정에서의 싸움이 남긴 날카로운 상처들은 시간이 흐르며 차츰 부드러운 흉터로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악몽을 꾸며 잠을 설치는 일도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가슴을 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들 김치석. 그 이름 석자는 제 기억의 창고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넣어두고 아주 두꺼운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제 일상에서, 제 대화에서, 제 생각에서 그 아이의 존재는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도 어느덧 70의 중반을 훌쩍 넘어 이제는 제법 할머니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나가는 수묵화 교실은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붓을 잡고 화선지 위에 집중하고 있노라면 세상 모든 시름이 먹물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함께 그림을 배우는 비슷한 연배의 학우들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나면 찻집에 앉아 갓 나온 쑥떡을 나눠 먹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자식들 흉도 보고 며느리 흉도 보고 신세 한탄도 하다가 이내 서로의 그림을 칭찬하며 소녀처럼 웃곤 했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 문을 열었다는 깔끔한 한정식 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볕이 잘 드는 찻집에 앉아 향긋한 대추차를 마시고 있었죠. 한참 동안이나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 친구 중 하나인 숙자 씨가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호들갑을 떨며 제게 물었습니다. 예, 인정아. 자네 요즘 떠오르는 그 국밥집 소식 들었는가? 국밥집? 무슨 국밥집이 그리 대단하기에 자네가 이리 호들갑이야. 제가 웃으며 묻자 숙자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말도 말게. 요즘 우리 동네 아파트 분여회며 노인정이며 온통 그 집 이야기뿐이라네. 위치는 저기 곧 재개발 들어간다고 사람들 다 떠나서 흉흉하기 짝이 없는 낡은 골목 안쪽이라는데 글쎄 그 집 국밥이랑 김치 맛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맛이 아니라는 거야. 점심시간에는 양복 입은 직장인들이 택시까지 타고 와서 줄을 서서 먹는다지 뭔가. 음식 이야기라면 저도 한때는 전문가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죠. 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옛날 방식 그대로 진국으로 끓여내는 집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야? 제가 별 생각 없이 묻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 정심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집이 맛만 유별난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아주 유별하다네. 주인이 아주 젊은 축에 드는 남자인데 하루 종일 가게 안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지 뭔가. 손님이 와도 어서 오세요 하는 인사 한마디 없고 주문을 받아도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고 계산할 때도 돈만 받고 거스름 돈만 내어줄 뿐이라는 거야. 꼭 무슨 깊은 사연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아니 무슨 죄라도 짓고 속죄하는 사람처럼 그저 묵묵히 일만 한대.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젊은 주인의 사연이 무엇일까 잠시 궁금해졌죠. 그때 숙자 씨가 제 눈치를 살피며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아, 내가 그래서 자네한테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네. 그냥 뜬 소문일 수도 있고 내가 괜한 소리에서 자네 마음만 시끄럽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말이야. 그 집 김치 맛이 사람들이 그러는데 꼭 자네가 예전에 우리한테 가끔 담가주던 그 김치 맛이랑 소름 끼치게 똑같다고들 하네. 젓갈 냄새 안 나고 시원하면서도 아삭하고 끝 맛이 달큰한 그 맛 말이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네. 그 젊은 주인이 혹시 자네한테서 비법이라도 몰래 전수받은 숨겨진 제자 아니냐고 말이야. 친구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심장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말도 안 돼.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숙자 자네도 참 별소리를 다 듣네. 세상에 비슷한 맛의 김치가 어디 한두 가지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줄 위인도 못 되고 그냥 우연의 일치일 게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화제를 돌렸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제 마음 한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친구의 말이 죄라도 짓고 속죄하는 사람처럼이라는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김치 맛을 똑같이 낸다는 그 국밥집. 저는 밤새도록 뒤척이며 애써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야. 그 녀석은 땀 흘려 일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아이였어. 편하고 쉽게 돈 버는 것만 좋아했지. 그런 고된 식당 일을 할 리가 없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수묵화 교실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부질없는 의심을 끝내기 위해서는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상이든 현실이든 직접 부딪혀 깨뜨려 버려야만 제가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버스를 타고 친구가 말해준 그 낡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골목은 생각보다 더 스산하고 황량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빈집들의 깨진 유리창이 을씨년스러웠고 길가에는 쓰레기 더미가 나뒹굴었습니다. 이런 곳에 정말 식당이 있을까 싶을 때쯤 골목 가장 안쪽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화문 국밥.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생경한 이름이었습니다. 간판의 글씨체는 투박했지만 가게 앞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쓸고 닦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가게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돌아갈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믿어버릴까? 하지만 제 발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문턱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딸랑. 낡은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제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가게 안은 4~5개의 낡은 나무 테이블이 전부인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비좁고 낡은 공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청결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방의 스테인리스 선반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테이블 위에는 기름때 하나 없었으며 바닥은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코끝을 스치는 너무나도 익숙한 냄새. 제가 20년 넘게 매일 아침 제 인생을 바쳐 끓여냈던 진한 사골과 양지고기, 그리고 온갖 약재가 어우러진 바로 그 육수 냄새였습니다. 제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한 남자가 등을 보인 채 커다란 솥을 나무 주걱으로 젓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등이 넓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태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만 보고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봐 왔던, 제가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바로 그 뒷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려 끓고 있는 뚝배기를 들고 홀 쪽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정면으로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김치석, 제 아들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그 아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때 명품 옷을 걸치고 교만함으로 번들거리던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깊은 피로와 세상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무표정. 그리고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찌른 것은 그의 손이었습니다. 한때 희고 매끄러웠던 그의 손은 화상 자국과 칼에 베인 흉터, 그리고 지독한 굳은 살이 박여 마치 제 손을 보는 것처럼 투박하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온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뚝배기가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안의 국물이 그의 손등 위로 조금 흘러내렸지만 그는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이 마치 허리가 부러질 것처럼 상체를 꺾어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거대한 죄인이 자신의 신에게 바치는 속죄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손님이 주문한 국밥을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그림자처럼 다시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직접 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과 정갈하게 담긴 깍두기, 그리고 배추김치 한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는 저와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바닥을 향해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먼저 국물 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잡내를 잡기 위해 생강을 아주 얇게 저며 넣었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무와 양파를 통째로 넣어 우려냈으며 마지막에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마른 표고버섯을 넣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지켜왔던 그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 없는 저만의 비법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치를 한 조각 맛보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배추를 절일 때 썼던 소금물의 농도, 젓갈 대신 북어 머리 우린 물로 시원한 맛을 낸 것,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배와 사과를 갈아 넣은 것까지. 이것은 우연이나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재현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그토록 혐오하고 지워버리려 했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작고 허름한 식당 안에서 혼자 묵묵히 되살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밥을 먹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감히 내가 내깟 놈이 내 흉내를 내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도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하는 연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속죄를 하는 것일까 하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그의 음식에 담긴 완벽한 기술 앞에서 요리사로서의 자존심이 아주 조금 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말없이 비워냈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가자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제가 내민 돈을 받아들고 낡은 금전함에서 거스름 돈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손바닥에 스치는 순간 저는 그 거친 감촉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려던 순간 제 눈에
벽 한쪽에 붙어 있는 작은 액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안에는 낡아서 누렇게 변색된 신문기사 한 조각이 정성스럽게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여성사업가 유인정, 미혼모 시설에 1억 원 쾌척. 몇 년 전 재판이 모두 끝나고 제가 익명으로 기부했던 기사였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기사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광화문 국밥 수익금의 10%는 매달 대한미혼모협회에 기부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제 음식을 흉내내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주 길고 고독한 속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제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알기에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 즉 성실한 노동과 이름 없는 나눔을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제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저의 인생을 긍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게를 나와 한참 동안이나 그 허름한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은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 지독한 속죄의 시간을 제가 언제까지 모른 척해야만 하는가? 용서는 아니더라도 그 노력에 대한 인정 정도는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한 끝에 저는 다시 그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말없이 저를 보고 고개 숙여 인사했고 저는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서며 저는 계산대 위에 작은 쪽지 하나를 슬며시 올려두었습니다. 그가 볼 수 있도록. 그 쪽지에는 제 떨리는 마음을 눌러 담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김치 맛이 아주 좋구나. 그것은 결코 용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화해의 손짓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까다로운 손님으로서 그리고 한때 음식을 만들었던 선배로서 건네는 지극히 담백한 평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쩌면 제 아들에게는 100마디의 용서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갔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국밥집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않습니다. 그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국밥 한 그릇을 말없이 내어주고 저는 그릇의 바닥까지 깨끗이 비우는 것으로 제 대답을 대신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아이를 다시 살갑게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그 허름한 골목의 국밥집에서 뜨거운 국밥 한 그릇에 온기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길고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요. 아들은 매일 국밥을 끓여내며 자신의 죄를 씻어낼 것이고 저는 가끔씩 그 국밥을 먹으며 제 마음속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강이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말없이 그러나 서로를 향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